한국인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던데요. 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한국에 대해 가장 잘 안다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생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최근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중국인 친구가 전학을 와서 아시아에 관심이 많이 생긴 학생이기도 하죠. 중국인 친구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에는 아시아 계통의 학생이 없었기에 저희 모두가 아시아 친구를 사귀고 싶은 열망 같은 것이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아시아의 음악, 음식, 패션 등의 여러 문화들을 배우고 싶은 친구가 많거든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정말 엄청난 문화를 지닌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며 가장 큰 나라로 알고 있었죠. 저희 학교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지리나 역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에 최신 문화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한국하면 아시아이고 아시아하면 한국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한국어를 배워서 아시아에 놀러 가면 말이 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을 정도였죠. 저 또한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글로 제 이름 정도는 쓸 줄 알고 가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한국 아이돌들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에 한국어로 댓글을 남기고 소통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칭에 살던 중국인 친구가 전학을 오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인들이 만든 나라이며 한글과 한국어는 중국의 언어를 베껴서 만든 짝퉁이라고 했죠. 또한 K-팝과 한국 음식은 전부 중국의 음악과 중국의 음식을 따라했고 중국에서 유명하지 않는 밴드의 음악들이 한국의 유명한 노래화되었다는 내용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말을 들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한국이 가장 멋진 나라였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고 중국인들의 후손이 한국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저희 모두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내용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영상을 찾아보면 한국의 고대사가 굉장히 엄청났다는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중국인 친구가 빌리빌리라는 중국의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한국인들은 고대 중국인들의 후손들이며 중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인데다가 굉장히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라는 내용이 많았죠. 심지어 한국이 중국의 모든 것들을 베끼며 성장했는데 중국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유튜브의 내용과 빌리빌리의 내용이 너무나 다르자 저희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역사 선생님께 여쭤보기로 했죠. 교무실에 계시던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보며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시겠다면서 공부할 시간을 달라며 사실 아시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한국이 아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신다며 위치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작고 중국의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니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믿고 싶었지만 선생님과 중국인 친구가 비슷한 말을 하자 한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잘 살고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친구는 한국의 빈곤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굶어서 마른 사람이 많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부자라는 말을 들을 거라면서 한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축복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아이돌 문화가 발달하고 그들이 모두 마른 것은 워낙 못 먹고 못 살기 때문에 해외를 상대로 문화 수출을 하는 거라고 했죠.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들도 전부 빼빼 마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적은 이유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그의 논리에 대해 설득되기 시작했죠.
어쩐지 한국인 배우나 아이돌들은 전부 말랐었고 중국이라는 나라 옆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으며 작게 위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기에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 납득이 되기 시작했죠. 며칠 뒤 역사 선생님께서 드디어 아시아에 대해 공부를 마치시고 수업 시간에 저희에게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저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듣고 혼란스러워했던 상황을 이해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교무실에서 말했던 것은 전부 자신의 실수라고 말씀하셨죠. 아시아에 대해서 공부해본 결과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이고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이상하리만큼 받지 않았던 나라라고 정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요. 보통의 나라는 옆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고 하셨죠. 우선 아시아는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대륙이고 각 나라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들 중에 사실과 거리가 먼 것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말이죠.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대해 간단한 지도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분명 지리적으로 중국 옆에 위치해 있지만 중국의 한 부분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수천 년을 이어온 나라이죠. 한국의 한글 같은 경우는 중국 문자를 베낀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창제한 독창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을 세계적으로 인정한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한글이 중국의 문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친구들이 속삭이듯 그럼 우리 중국인 친구가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라고 묻기도 했죠.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현재 빌리빌리 같은 자국 플랫폼에서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가 정부의 검열을 통해 걸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의 중국인 친구가 본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씀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물론 인구도 많고 역사도 길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를 폄하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한국은 경제, 문화, 기술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로 특히 IT 기술과 문화 수출로 크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K-POP도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지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그 자체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독립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앞으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각 나라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의 역사 수업 중에서 1시간의 수업이 끝난 뒤 저희는 친구들끼리 모여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중국인 친구의 말이 그저 편향된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나 중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근거 없는 편견임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중국인 친구는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면서 화가 난 표정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중국인 친구에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주장을 놓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수업의 쉬는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 앉아 다시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거리며 선생님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중국 역사에서 작은 일부일 뿐이고 한국이 독립적이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의 한글도 음식도 음악도 모두 중국에서 훔쳐간 것들이에요. 심지어 고구려도 중국의 지방이었고 한국은 중국이 없었다면 아예 존재할 수도 없는 나라였어요.
왜 그런 걸 말하지 않으세요?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어색한 분위기만 감돌았죠. 선생님께서는 잠시 친구의 말을 차분히 들으시더니 굳은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한다.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는 그렇게 배웠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지금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야. 오히려 한국은 고유의 문화를 지키며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해온 나라였어. 선생님은 교탁에 놓아두었던 한 권의 책을 들어 올리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록인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에도 한국인들은 스스로 독립을 위해 싸웠어. 그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 세계가 주목하는 IT 기술과 K-POP는 그 노력의 결실이야. 중국인 친구는 여전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그런 건 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껴서 만들어낸 거라고요. 중국이 없었으면 그런 발전도 없었을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했을까? 한국은 자원도 적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어. 이런 나라를 두고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만 말하는 건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거야. 한국은 민주주의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모두 열심히 노력하며 이루어낸 나라야. 이런 점에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본받고 싶어 해. 선생님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아 유네스코에서도 찬사를 받은 문자야.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이지. 반면에 중국의 문자는 배우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맹률을 낮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 이 점만 봐도 한국의 문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지 않니? 교실은 점점 선생님의 말에 빠져들었고 몇몇 학생들은 작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저는 중국이 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모든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라고 친구는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생은 정말 심각한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한국말을 하려 하는데 그게 너무 싫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독립했던 나라인데도 중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잖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독립한 나라가 절대 아니야. 오히려 한국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한국의 소수민족들이 중국에서 살게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지. 그리고 물론 중국도 훌륭한 나라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 하지만 크기나 인구만으로 나라의 위대함을 판단할 수는 없어. 진정한 위대함은 국민들의 정신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성과에서 나오는 거란다. 한국이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이지. 중국인 친구는 결국 더는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실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선생님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 번 더 살펴보자. 한국과 중국 모두 격동해 20세기를 지나면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이 두 나라가 겪은 시기는 너무나 달라. 특히 1980년대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한쪽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다른 한쪽은 혼란과 후퇴를 겪었지. 선생님은 칠판에 두 개의 표를 그리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한국. 19만 6,070년대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위치해 있던 시기였어.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었지. 특히 1980년대 초 삼저호황이라
불리는 국제적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산업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어.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이 이 시기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며 나라를 키워냈어.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셨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선생님은 두 번째 표에 문화대혁명이라는 단어를 적으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중국에서는 196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대혁명이 진행됐어. 처음에는 마오쩌둥이 사회주의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반에 혼란을 불러왔지. 수백만 명이 사상적 탄압을 받았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숙청되거나 노동교화에 보내졌어. 이 기간 동안 학교가 문을 닫고 경제와 문화는 심각하게 침체되었지. 사실상 중국의 현대사는 이 시기 때문에 몇십 년 뒤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어. 칠판에 한국 발전, 성장과 중국 혼란, 후퇴라는 단어가 나란히 적히자 학생들의 얼굴에는 다양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치를 살피며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은 많은 인재와 자원을 잃었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 반면 한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며 교육과 기술 개발에 집중했지. 그 결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 됐어.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성취를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국민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반대로 아무리 큰 나라도 혼란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역사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보여준다고 생각해. 수업이 끝날 무렵 교실 안은 조용했지만 학생들 사이에는 묵직한 생각들이 맴도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는 국민과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친구는 갑자기 한국에 대해서 마구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친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화난 얼굴로 선생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니 선생님은 한국 편만 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중국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이 잘 나가는 척하지만 다 중국 기술 훔쳐서 성장한 거라고요. 학생들은 놀라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일부는 그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역사는 감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논의해야 하는 거야. 그러자 친구는 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한국이 만든 거라고 자랑하는 것들 중에 진짜로 독창적인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삼성이 중국 반도체 없으면 무슨 경쟁력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한글도 중국의 한자를 보고 만든 거잖아요. 교실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그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잘났다고 해도 겨우 작은 나라잖아요. 중국 같은 대국 옆에서 그렇게 자랑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 너의 감정을 존중하지만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먼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글은 조선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문자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로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은 한국 국민의 노력과 혁신으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거야. 중국에서 모든 기술을 베꼈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왜곡이야. 학생들의 시선은 선생님과 중국인 친구 사이를 오가며 팽팽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차분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중국이 대국이라고 강조하지만 크기와 인구가
꼭 국가의 발전을 결정짓는 건 아니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 기술 혁신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과를 냈지. 특히 198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은 많은 나라가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있어. 반면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은 스스로의 자원을 낭비하며 발전 속도를 늦췄어. 역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교훈이야. 중국인 친구는 여전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지만 선생님의 냉정한 대응에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이나 중국이 모두 각자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며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감정에 치우쳐 비난하는 게 아니야. 중국인 친구는 화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선생님은 크게 심호흡을 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중국에서는 배려라는 단어가 없어요. 배려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내용입니다. 중국인들 머리에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배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중국 학생에게 꼭 배려라는 단어를 알려주고 싶네요. 수업이 끝나고 저희는 학교를 나서며 자연스럽게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문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목 저와 친구들 몇 명은 함께 걸으며 방금 있었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지 않았어? 루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것 같아. 맞아,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고집만 부리고 감정적으로 굴더라. 솔직히 중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나빠졌어. 그 친구만 보고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실망스러웠어. 저도 동의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중국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부정적인 점도 오늘 좀 알게 된 것 같아.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문화대혁명 얘기 같은 거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는데 그 시기가 중국 역사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상상이 되더라. 루시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80년대 경제성장 얘기랑 한글 창제 같은 역사들 말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 그 조그만 나라가 스스로 그렇게 강해졌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 맞아. 나 사실 한국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더 궁금해졌어. 여행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 에밀리가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완전 가고 싶지. 제가 들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특히 그 역사적인 장소들 말이야. 선생님이 말한 경복궁 같은데 가보고 싶고 한글 창제와 관련된 지편전 얘기도 흥미로웠어. 그리고 솔직히 K-팝 공연도 꼭 보고 싶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밀리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로 여행 계획 세워보자. 여름 방학 때 한국 가는 거 어때? 요즘 항공권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던데. 좋아. 나도 한번 검색해 볼게. 루시는 적극적으로 나섰고 우리는 잠깐 발걸음을 멈춰 각자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루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매력적인데 오늘 중국 친구 때문에 중국에 대한 내 이미지는 완전 나빠졌어. 물론 그 친구 개인적인 태도 때문이겠지만 뭔가 중국 자체가 너무 강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라처럼 느껴지더라. 나도 그래. 제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빌리빌리 얘기하신 거 기억나? 중국 정부가 유튜브 같은 사이트를 검열해서 자국민들은 못 보게 하고 자기들만의 플랫폼을 강요한다는 게 좀 무섭게 느껴졌어.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 들은 잘못된 정보들도 다 그런 시스템 때문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자유롭고 스스로 발전해온 나라라는 게 더 대단하게 느껴져.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번 여행은 한국으로 꼭 가보고 싶어.
중국은 이제 생각도 안 나. 우리는 그렇게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과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나누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중국인 친구가 자신의 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겠다는 결심에 들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인 친구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평소라면 짧은 인사도 없이 자신의 자리로 무뚝뚝하게 걸어가던 모습이 익숙했는데 오늘은 텅 빈 책상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결석했나? 에밀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글쎄, 루시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픈 걸까? 아니면 어제 일 때문에 좀 기분이 나빠서 안 온 걸 수도 있고. 그러다 쉬는 시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인 친구가 전학을 갔다는 것이었죠. 진짜야? 전학 갔다고?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방금 교무실에서 들었어. 루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학부모님이 와서 서류 처리하고 떠났대. 선생님도 갑작스러운 일이었다고 하시더라. 우리 모두 놀라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 수업 중 있었던 일이 떠올랐고 어쩌면 그 일이 전학의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야, 그럼 그냥 도망친 거야? 에밀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어제 자기 말이 맞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더니 결국 진지한 대화는 피하고 떠난 거네. 진짜 비겁하다.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좀 강하게 반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소통해보려는 노력은 해볼 수 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떠나버리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루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너무 몰아붙였던 건 아닐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가 계속 그렇게 왜곡된 얘기를 퍼뜨리는 걸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 선생님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신 거였고. 맞아,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 에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 결국 도망친 거지. 그건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야.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친구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에 대한 여행 계획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직접 경험하면서 어제의 논쟁이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한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크게 달라졌고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도 사실과 존중을 기반으로 타문화를 대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구글이 아직도 한국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 세계 사용자는 전부 구글을 쓰는데 왜 한국만 안 쓰는 거죠? 여기 구글의 한국 점유율이 낮다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IT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구글 사용량이 이렇게 적냐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IT 전문가 제이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고등학교 때 첫 코딩 수업을 듣고 IT 분야에 본격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이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몇몇 스타트업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기술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인 테크노스피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솔루션과 검색 엔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저는 여기에서 검색 알고리즘 최적화를 담당하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각 지역의 사용자 패턴과 니즈를 분석해 검색 경험을 최적화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IT 업계에서 독특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로컬 플랫폼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 사용자들이 왜 구글보다 로컬 플랫폼을 선호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장 조사 프로젝트의 리더로 제가 선발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한국시장은 정말 독특합니다. 이 말은 제가 회사에 임원진 앞에서 처음 한국시장 조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던 날 꺼냈던 첫 문장이었어요.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지배적인데 거긴 왜 우리 점유율이 낮은 거죠? 한 임원이 궁금한 듯 물었죠. 저도 바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검색 시장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로컬 플랫폼이 독보적이라니 이건 정말 분석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이 있던데 구글보다 낫다는 건가요? 다른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사용자 습관, 문화적 선호도, 그리고 기술적 차별화 요소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할 겁니다. 한국 시장을 이해하면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장 조사를 넘어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테크노스피어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IT 혁신의 중심지로 여기서의 교훈은 일본, 동남아, 심지어 인도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 회사의 판단이었죠. 제이슨, 그렇다면 프로젝트 리더는 누가 되나요? 임원진 중 한 명이 묻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사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의 강점을 분석해 오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함께 떠날 동료는 2명, 리사와 샘입니다. 리사는 회사에서 사용자 경험 UX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프로젝트마다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동료입니다. 섬세한 관찰력 덕분에 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뛰어나죠. 그녀와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함께 일하며 팀워크를 다져왔기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샘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말수가 적지만 그만큼 실력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은 탁월하죠.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서 데이터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팀의 신뢰를 더해줍니다. 출국 당일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리사는 활기찬 모습으로 캐리어를 끌고 도착했고 샘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동료가 준비를 잘 마쳤는지 묻고 세 사람 모두 긴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우리는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경험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분석에 열중했고 샘은 태블릿으로 한국의 검색 엔진과 모바일 사용 데이터를 확인하며 조용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IT 시장의 전반적인 정보를 살펴보던 중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평균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도 90%를 넘어서고 모바일 검색 사용 비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로컬 플랫폼을 선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사와 샘 역시 제 자료를 공유받으며 한국의 IT 환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지 실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한국이라는 시장의 잠재력과 도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모두 한국 사용자들이 가진 까다로운 기준과 독특한 사용 습관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장 조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우리는 곧바로 한국에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세 사람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설계와 기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공항이 정말 거대하네요. 공항이라기보다 초현대적인 도시 같아요.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샘도 고개를 끄덕이며 천장에 독특한 구조물과 곳곳에 배치된 첨단 안내 시스템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미국 공항의 혼잡함과 낡은 시설이 떠올라 약간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역으로 향하던 중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깨끗한지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광판에는 열차의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고 플랫폼 곳곳에는 짐을 운반하기 쉬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차내의 상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 하면 흔히 오래되고 낡은 시설, 퀴퀴한 냄새, 그리고 가끔 보이는 쥐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좌석마다 청결함이 느껴졌고 차내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작동 중이라는 안내문까지 보며 이런 세심함이 과연 현실일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무료로 제공되는 초고속 인터넷이었습니다. 샘이 그 자리에서 태블릿을 연결하더니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 같네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이런 걸 상상도 못하죠. 인터넷은 고사하고 통신이 아예 끊길 때가 많으니까요. 리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기 공항철도가 이 정도라면 도심 지하철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심으로 들어가자 지하철의 첨단 시설은 한층 더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휴대전화 충전소와 정보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화장실조차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차내에는 노약자석뿐만 아니라 유모차와 휠체어를 위한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역 안에서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미국 지하철과의 차이를 실감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한국에 대해 조금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미국보다 상태가 나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두 나라의 차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에 도착하면서도 여전히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호텔에 짐을 풀고 간단히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바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IT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네이버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리사, 샘은 로비에서 만나 근처 카페로 이동하며 각자의 디바이스를 꺼냈습니다. 저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열어보자마자 조금 놀랐습니다. 화면은 방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었고 미국의 검색 엔진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뉴스, 쇼핑, 동영상, 블로그, 그리고 다양한 실시간 검색어가 화면 상단과 측면에 빼곡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사용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이버 블로그 기능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플랫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흥미롭네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건 대부분 독립적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이뤄지잖아요. 샘은 네이버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입력해 보더니 검색 결과가 뜨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도 확실히 다르네요. 단순히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연관된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카페 게시물까지 통합적으로 보여줘요. 이건 구글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에요. 특히 지역 사용자들에게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저도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씩 체험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도로 상황과 대중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으며 네이버 쇼핑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네이버가 단순히 검색 엔진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IT 생태계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발전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리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해가 돼요. 한국 사용자가 왜 구글 대신 네이버를 선호하는지. 단순히 검색 기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을 이 플랫폼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샘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한국 사용자들의 문화와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글처럼 글로벌하게 퍼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로컬 시장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는 것도 하나의 성공 방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한국은 카페도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미국의 카페는 대개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빠르게 마시고 가는 곳이 많지만 한국의 카페는 그 자체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소셜 활동도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끼리 혹은 업무 미팅을 하거나 혼자서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나가는 분위기인 반면 한국에서는 그 공간을 충분히 즐기고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사전에 약속한 한국의 IT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로 한국 내에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과 경쟁하는 중요한 회사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이 회사의 전략 부서에 있는 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우리에게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간단히 소개한 후 네이버와 한국의 IT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IT 시장은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장이 갖는 독특한 특성과 잠재력 때문이지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회가 존재합니다. 부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부장님이 던진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네이버는 이제 일본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와 리사, 샘은 모두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시장을 점유하다니 그건 정말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까운 나라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전통적 IT 시장은 매우 독특하고 일본 기업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은 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이버의 라인 서비스가 일본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사실 일본에서 라인 앱은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서 쇼핑, 게임,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일본의 모바일 시장에서 막강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라인을 통해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부장님의 설명에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카카오톡보다 라인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서비스가 일본에서도 그만큼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은 한국 IT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부장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매우 보수적이고 일본인의 소비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네이버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라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그 덕분에 일본에서도 강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IT 기업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처럼 강력한 자체 기업들이 있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네이버와 라인의 글로벌 전략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리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일본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단순히 좋은 기술 때문만은 아닌 거군요. 현지 시장에 맞춘 전략과 문화적 이해가 크게 작용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문화적인 이해와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진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IT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IT 산업의 위상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에 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국의 IT 산업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의 검색창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서 종합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검색뿐만 아니라 뉴스,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큰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정보를 얻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색이 단지 정보를 찾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플랫폼으로 발전한 것이죠. 카카오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카카오톡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쇼핑, 결제, 게임, 금융 서비스까지 모두 카카오톡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앱이 되어버렸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결제 방식까지 혁신적으로 바꾸었죠. 한국인들에게 카카오는 이제 단순한 메신저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서는 구글이 제공할 수 있는 검색 기능 외에도 많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서와는 달리 한국의 IT 환경은 이미 너무나도 다채롭고 잘 발달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구글 검색이 주로 쓰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IT 산업이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서 얼마나 혁신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느꼈습니다. 이 점에서 최근 읽었던 한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논문은 글로벌 기술 리더십과 한국의 부상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이 앞으로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특히 기술 혁신에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세계 기술 시장에서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특히 AI, 오지,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하거나 견줄 만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미국의 구글과 애플의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통합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작은 규모에서 시작해 빠르게 혁신을 이루었고
이는 정보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이 단기적인 기술 혁신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쥐게 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이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왔습니다. 둘째, 한국의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연구개발, 투자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예로 삼성과 LG는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다시 떠올리며 저는 한국 IT 기업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성장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로 미국을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적인 변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적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네요. 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깊게 발전했어요. 맞아요. 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몇 년 내에 미국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리 놀랍지 않네요. 이미 그들의 IT와 경제가 너무나도 강력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기술 혁신과 그 발전 속도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매우 기대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IT 시장을 살펴본 후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사와 샘에게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고 싶어서 근처에 인기 있는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을 자랑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뉴를 고르며 다양한 한식을 주문했는데 특히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다양한 찌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깊은 맛과 조화로운 풍미는 정말 특별했죠.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맛이 퍼지며 한국이 왜 이렇게 음식 문화가 발전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점 분위기나 서비스 역시 매우 친절하고 효율적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서비스 문화가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길을 걸으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럽인 몇 명에게 직접 네이버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카페에서 만난 한 유럽인, 마르크는 네이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물론 알죠. 한국에 오기 전에 네이버에 대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직접 사용해 보니까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다 네이버에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택시 예약이나 영화 예매까지 네이버를 통해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놀랐어요. 또 다른 유럽인인 클라라는 네이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구글을 쓰려 했는데 한국에서 구글은 네이버만큼 직관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네이버의 검색 결과도 훨씬 한국적이었고 쇼핑이나 뉴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매우 유용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네이버가 한국에서 얼마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이버는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구글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유럽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IT 환경이 얼마나 독특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IT 산업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적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나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 빠른 속도의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체험하면서 저희 회사도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사와 샘도 제 생각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정말 특별하죠. 구글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들조차 한국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의 강력한 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로컬 시장에 더 맞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사용자들이 기술에 대해 가지는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는 서비스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앞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화된 전략,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필수적이죠. 저희 회사가 한국 시장을 제대로 장악하려면 네이버와 같은 로컬 플랫폼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한국 사용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와 제 팀은 한국 시장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 안에서 더 큰 기회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